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고, 그다음에 해명이 계속 나오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본부 또 준비되어 있죠. 미국과 유럽 등 세계의 무역 장벽들이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건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시사본부 이제 출발합니다. 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디저트송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은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명품 콘텐츠 마련되어 있고 실시간으로도 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하철도 타고 시내버스도 탔는데 계속 숫자를 세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나 안 쓰고 들어오시나 하는데 네. 절반 좀 넘게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절반 조금 넘게. 그래도 많이 쓰시네요. 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요. 예. 이제 잘 쓰기가 어려운 또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엔데믹이다 이렇게들 표제를 뽑았던데 네. 뭐 엔데믹으로 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예.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모두 발언에 앞서서 방역 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기립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격리도 마스크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달 6월 1일부터 지금 보면 확진자에 대해서 7일 격리 의무가 지금 돼 있는데 예. 이게 격리 5일 권고로 바뀝니다. 권고.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또 권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국내 입국자가 입국 이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이 PCR 검사, 이건 또 종료가 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 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도 주 단위로 전환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 긴 터널,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게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길고 긴 터널이었네요, 진짜. 3년 4개월 걸렸어요. 3년 4개월. 네. 네. 근데 이제 같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얘기를 하자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거쳐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설명할 때 저렇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정책을 좀 소상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죠. 네, 사실상 처음이었고. 아주 막 세세하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국민한테 해명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 네. 야, 그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일자리 정책이든 뭐든 간에 저렇게 설명 매일같이 해주면 뭐 기사를 매일 쓰고 안 쓰고는 뭐 언론에 맡기는 거지만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긴 터널 빠져나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기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흘째 2만 명대 신규 확진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전해드렸듯이 격리 관련된 부분,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격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도 일하러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거치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게 아프면 쉴 권리, 예. 아프면 쉰다. 이걸 좀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그리고 6월 1일부터 과연 그런 정착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이거는 계속 의문부가 찍혀 있단 말이죠. 예전에 대구에서 1,000명이 확 이제 발생했을 초기에. 때 얼마나 공포 분위기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에 사실 10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느긋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도 있고 물론 약이라든가 뭐 백신 같은 것들의 효과가 더 이제 우리한테 아직 축적된 게 있으니까 걱정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 밀집된 지역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을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 좀 엄두가 안 나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19를 3년 넘게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겪은 거는 사실 뭐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렇죠. 장애인 예. 이런 소외계층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생계도 네. 어려워졌고 사실 건강권도 많이 침해를 당한 상태였는데 또 이 아동들의 학습권도 이제 학교가 오랫동안 쉬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 아동들의 학습 부진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이 결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엔데믹으로 해서 풍토병으로 이제 관리한다 쳐도 피해에 집중됐던 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또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본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만기 연장이 조금씩 되면서 버티던 자영업자분들도 꽤 많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코로나19 나름대로 정부 지원 혜택이죠. 근데 이것도 어느 가을에 가서 끝난다고 하면은 근데 코로나19가 엔데믹 되면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모를까 지금 사실 불경기거든요. 더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엔데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네. 어떻게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지 1년, 예, 자진 사퇴한 태영호 위원은 3개월. 네.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뭐 징계가 나왔지만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사유 뭐 그리고 태영호 의원 징계 사유 여기에 대한 윤리위의 평가 이걸 좀 전해드리면 네. 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거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인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에서 사실을 왜곡했다. 국민통합 저해했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사유를 설명을 했고 또 정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 이것도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4.3은 이제 격이 낮다. 이 추념식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의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내린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징계 사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른바 이 녹취록 파문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에서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라는 방향까지 지시한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 네. 이게 또 잘못 녹음돼서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관리감독 소리에서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태영호 의원 징계에 대해 강조를 했고요. 또 JMS 민주당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이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연관시켜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라고 또 지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네.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서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고 태영호 의원의 징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결과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빚어진 게 있네요. 5.18 정신을 국민의힘이 계승하는 것이다. 이 얘기도 좋고 제주 4.3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들인데 왜 역사를 부인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러고 개신교 극우 세력하고 정치 세력이 너무 유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뭐 발전적인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게 잦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김재원 의원이 반발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정하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나온 반응을 보면은 예. 뭐 인정하고 뭐 죄송하다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윤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흥미로운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음 공천은 그래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으면 자숙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할 텐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기여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죠. 이미 그렇게 그렇게 본인도 확정했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정말 오랜만에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10일 만에 최고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원래 한 매주 2번 정도 최고위원회를 국민의힘이 해왔었는데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된 4일과 8일 최고위원회를 생략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전했고요.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 일원들의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또 주의를 한 번 더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여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면서 최근 여러 가지 역시 논란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애둘러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일단 다음 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30일 안에 당원 당규상 뽑아야 됩니다. 후임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보궐선거 선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고요. 전국위원회에서 이 후임을 뽑기 때문에 전국위 소집 준비도 곧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진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민주당 야권에서 그렇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발언의 수준과 징계 수위가 반비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나는 유족들 4.3 유족들 5.18 유족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동안 자숙 기간도 거치고 했는데 다음 권정지 1년 이거는 이제 내년 공천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4.3 뭐 김일성 지시설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소신이라고 이 북한에서 이렇게 배운 상황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소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이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제주 4.3 유족들도 뭐 입장을 내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 수위다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점은 국민한테 사과한 거하고 당에다 책임을 물은 거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 차이에서 이제 형량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태영호 의원은 최고인적을 내놨으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연루가 돼 있겠군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국민한테 이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봤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인데 민주당이 자체 조사단을 꾸리고 활동을 시작한 거죠. 네, 오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조사단 팀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계좌와 코인 거래 내역을 보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자료 제출하고 적극 소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첫 회의가 진행이 됐고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 다 조사할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볼 거지만 근데 오늘 회의 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해 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아마 자체 진상조사단 안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 섭외도 마쳤다. 이렇게 회의 결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국회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조사를 하려면 이해 충돌은 뭐 들어가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군요. 그런데 아무튼 문제는 여당 쪽의 공격도 그런 거지만 국회의원이 수십억을 굴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할 것 같은데 당에서도 좀 팔라고 권고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당에서도 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를 했던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은 어제 이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그리고 방법은 당의 진상조사단과 협의해서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동시에 여전히 사건 일체에 그 사건에서 일체의 불법과 위법이 없었고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로만 거래를 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당의 이 강력한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다시 한번 결백함을 밝혔는데 사실 당 안에서는 좀 처음부터 좀 이 진상조사단이 너무 늦었다. 그냥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선제적으로 이 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계좌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예금 계좌의 9억이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과연 위믹스만 투자한 것이냐 그리고 규모가 너무 액수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모만으로도 공직자의 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좀 조치가 늦었다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부감을 이제 민주당도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박 원내대표가 나서서 가상자산들도 이제 재산 공개할 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고려해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해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너무 좀 모호하거나 아직 시대에 뒤처져 있으니까 그것도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 문제를 조사할 때 전반적인 걸 다 조사해야 이제 그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한마디씩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겠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이름을 그렇게 도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 그러니까 이 제도의 허점 이걸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한다는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이 신속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하게 한번 법을 만들어 보십시다 하면은 이제 그 와중에서 그건 좀 너무한데라는 얘기가 이제 살살살 새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저마다 사정이 좀 다르거나 갖고 있는 게 다를 테니까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일단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또 자산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다 내보이시고 공직에 있는 동안은 잠깐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투기라든가 또는 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삼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나왔군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구성됐고 첫 발을 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도쿄에 있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이라고 하죠.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국 전국 경제인연합과 게이단렌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기금의 공동 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운영위 공동위원장은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기로 했고요. 한국에서는 김윤 정경련 부회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토 야스히로 미조 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등 운영위원들도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는 강성진 고려대 교수 그리고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등이 임명이 돼서 일단 인선 구성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 기금의 목표 용처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부분도 어제 보관을 밝혔습니다. 이미 3월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된 바가 있는데요. 청년 인재 교류 촉진, 산업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요. 양국 대학 간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 고등학교 교원의 일본 방문, 인턴십 이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무래도 경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 안보 환경을 정비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이런 협력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됐고 기금의 목표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일 기업들이 좀 유치를 이제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범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 빨리 참여해야 되고 뭔가 좀
제대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소식이 있나요? 소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범기업도 묵묵부답이었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게이단 낸 도쿠라 회장이 관련 질문 받고 뭐라고 했냐면 이 개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다.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범 기업들은 지금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참여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김병준 직무대행은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피고 기업 참여에 대해 질문할수록 미래지향적 기금의 의미가 퇴색한다. 사실상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강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미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군요. 그러나 전범 기업들이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압박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책임질 문제를 본인들이 빨리 책임져야죠. 이걸 양국 정부나 양국 국민들이 그리고 다른 기업들까지 아닌 건 다른 기업들까지. 그건 아닌 건 분명하죠.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교통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원도 쪽으로 봄나들이 가는 차량은 꾸준한 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종 쪽으로 9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일단 초월 부근의 정체는 풀렸는데요. 지금은 동곤지연 부근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더딘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들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광암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송파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서울 방향 방화에서 가양대교 쪽의 정체가 바로 이 사고 영향이고요. 성산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서부간선도로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쪽의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기방송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임의로 바꿨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돼서 사실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기소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번엔 또 경기방송 제허가 때도 뭔가 점수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경기방송부터 찬찬히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10월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이 한상희 위원장 등 6명 관련자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이 조사를 해오다가 어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이 경기방송 제허가 심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방송은 이제 99.9 이제 주파수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죠. 제허가 심사 당시에 이 고발 내용을 보면 당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보복성으로 심사를 했다. 그래서 제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의 점수를 깎아서 조건부 제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느냐 이 고발 주체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묻고 싶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약간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또 현준호 당시 전무이사가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 죽이고 싶다. 우매한 국민을 속여서 반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이제 내부 직원이 폭로를 한 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이 청와대에서 약간 보복성으로 방통위에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방통위가 점수를 깎는 동시에 특정 임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라고 조건을 넣은 것 아니냐. 그래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고발 내용이 조금 무리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2019년 제허가 심사 이전부터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제허가 심사 때부터 이 경기방송의 경영부실, 방송법 위반이 계속해서 강하게 지적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방통위 제허가 심사회의 속기록을 보면요. 경기방송 심기필 회장의 차명주주 의혹과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2017년 제허가 백서에서도 경기방송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위촉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고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기방송이 무시해 왔던 것이고 2019년에도 사실 방송법상으로는 이 경영권자를 바꾸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기방송 이사회가 현준호 당시 본부장을 전무이사로 갑자기 바꾸면서 이 경영권을 위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붙어서 이제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제어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갑자기 2019년에 이 뭐 김예령 기자의 질문이라거나 이런 이유로 제어가 점수를 깎았을 리는 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어가 심사 내용에도 보면 뭐 김예령 기자 질문이라거나 뭐 당시 경영진의 뭐 정부 비판 발언이라거나 이런 부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방송에 대한 수사. 그럼 결국은 경기방송은 지금 일단 문을 닫은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2020년에 이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면서 그 당시 경영진이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OBS가 이제 인수를 해서 라디오를 새로 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면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진영에서는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겠죠. 도대체 또 이번 수사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도 한상혁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 왜 검찰이 수사까지 바로 이렇게 또 손을 대면서 시작하냐 이건데 한상혁 지금 위원장은 어떻게 면직 얘기가 나왔었는데 면직 절차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 한상혁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2020년 TV조선의 이제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또 TV조선 점수 조작된 걸 알고도 묵인한 혐의 이걸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다다음 날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 처음 이제 면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뭐 이 여론 쪽에서는 어떤 얘기 했냐면 이 법 적용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제 별도의 방통위법에 따라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방통위원회 이 위원 구성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 이 독립성, 자율성 중심의 기구인데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끌어와서 적용하는 거 무리 아니냐. 그리고 이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의 독립성이 일방적인 뭐 면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직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인사혁신처가 청문 절차 시작 이걸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에 발송해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시작됐고 결국 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면직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될 텐데 인사혁신처가 결정해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제거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가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 좀 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방위 감사 또 수사를 통해서 결국 대통령의 면직으로 한상혁 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수순을 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통위는 순환 시대입니다.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뭐 여야 다 찬성하고 있는 거고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가 있는 겁니까? 법이 빨리 안 만들어지는지 참. 그렇습니다. 여야가 아직도 사실 특별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정부가 4월 27일에 특별법을 마련해서 내놨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4월 안으로 빠르게 본회의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20여일이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 특별법안을 심사를 재개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쟁점은 여전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해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하나는 피해자 요건이 정부안에 따르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요. 야당과 피해자 쪽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해서 일부라도 보증금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채권을 이용해서 나중에 구상권 통해서 돈을 썼던 것을
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만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피해자 요건은 이 보증금 반환채권 문제보다는 여야가 그래도 이견을 좀 좁힌 편입니다. 네. 정부가 최초안보다 이미 많이 이 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상당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돼도 피해자로 보겠다. 이 그 수사 개시라는 요건인데 여기에서 임대인의 기망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완화를 해왔는데 하지만 여전히 명백한 사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대전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야당과 피해자 쪽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상업용 빌라를 이용한 전세 사기 의혹이 또 있었어요. 예. 이런 것까지 과연 포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확대를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피해자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이견을 좁혔다 그래요. 그래서 16일에는 통과가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것은 아예 범죄 단체를 갖다 자기네끼리 구성한 거 아니냐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이른바 이 사기 피의자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미추홀구 이 사건 지금 구속돼 있는 이 남모 씨 일당 사건에 대해서 이 남 씨를 포함해서 이른바 바지 임대인, 중개 보조원, 자금 관리책 이렇게 해서 18명에게 범죄 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된 상황인데 이 어떻게 보면 공소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A 씨가 2010년 설립한 단체에서 회장을 맡아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또 기획 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이걸 두고 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이게 다 같이 조직원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범죄 처벌의 형량이 더 커지는 사안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지만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법안에 이 범죄 사기죄, 이 범죄 이 조직죄 적용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에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얼마나 또 빨리 속도 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범인으로 분명하게 범죄를 확정지어서 잡아넣는다라고 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금 어려움이 가셔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지원책도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자, 범죄 조직이다. 조직을 꾸리고 업무를 분담한 거는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뭐 강령이 있다든가 조직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절차에서의 범죄 조직으로서의 어떤 모양 이런 것까지 다 갖췄을까 이런 거는 이제 법적인 논란이 꽤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 단체와 범죄 집단으로 법안에서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범죄 집단으로만 해서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8937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사를 잘 모르는 1인이지만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저트송으로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를 신청합니다. 네, 모바일 치킨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
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연히 내가 좀 작아진다고 느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힘이나 능력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눌린다는 뜻으로 쓰는 동사는 꿀리다가 있습니다. 이 꿀리다, 이것을 글자로 쓸 때 꾸 밑에 리을 받침과 리을 히읗 받침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꿀리다로 발음되는 동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꾸 밑에 리을 히읗 받침을 쓰는 꿀리다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대다란 뜻을 가진 동사 꿀타의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 인해서 작아진다는 느낌을 뜻할 때는 왠지 무릎을 꿇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꾸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꿀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팀이 상대에게 꿀릴 이유는 전혀 없어. 또는 선배들에게 조금 더 꿀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 때 리을 받침을 쓰면 됩니다. 동사 꿀리다는 기세나 형세가 줄거나 꺾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속으로 좀 캥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실직으로 살림이 점점 꿀려 들어간다. 또는 그는 뭔가 꿀리는 데가 있는지 자신이 없어 보인다처럼 말합니다. 결국 동사 꿀리다는 자신감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봄볕이 뜨겁습니다.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 햇빛 차단 잘 해주시고요. 얇은 긴 소매 겉옷으로 일교차에 함께 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온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12도로 출발한 서울은 벌써 25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전, 광주 27도 안팎으로 서쪽은 어제보다 1, 2도 높은 곳이 많겠고요.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이 불면서 속초 18도, 부산 22도, 제주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부 중서부와 전북 지역엔 초미세먼지가 좀 남아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은 내일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4도 안팎으로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가끔 오겠고요. 이후로 주말 동안 내륙 곳곳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5.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과 개정의료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법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60세 이상 노년층은 이 카페에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존 스티커 때문에 이 시간에 논란을 한번 벌였습니다. 차별이다. 근데 또 손님이 뭔가 그래도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 카페 단골 손님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해명글을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카페 단골 손님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가 차별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목격담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한 카페 출입문에 노 시니어존이라는 문구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뭐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언젠가 우리 모두 노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댓글로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성 점주가 노인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A씨는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이 예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 성희롱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여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노 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이셨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사장님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고 토로를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감과 함께 사장님을 이해한다면서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등포에서 개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은 나도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서 사장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간다면서 어리다고 또는 여자라고 함부로 하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카페 사장님이 용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런 해명이 전해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점주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분위기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연을 듣고 보니 너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A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연령 제한은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반박 또한 여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대 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이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출입 제한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 다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유행되긴 했지만 손님이 왕이다 또는
무한 감동, 손님에게 무한 감동. 이거는 마케팅용으로 일본에서 주로 나온 말들이지 이게 실제로 원칙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돈을 지불했으면 돈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받고 빨리 즐기다가 나가든지 마시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정말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 그러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근데 기자로서 옆에서 이제 늘 이게 재판 같은 것도 지켜보면 이럴 때는 사장님이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와갖고 무슨 또 농담을 하면서 어떻게 성희롱을 했고 쭉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자 60대 이상 오지 마시오. 조금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아주 신박한 기능이 생겨서 지금 이 흥미진진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카카오톡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몇 개 아주 나갔으면 하고 벼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직을 하면서 나갈 타이밍을 못 찾아서 언제 나가지 아니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하지 몇 번을 고민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지난 3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신 홍모 씨는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또다시 인사를 하고 채팅방을 나가기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건 또 예의상 아닌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나가는 사람도 눈치가 보이고 또 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안 나가지라는 의문을 줄 수 있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되시거나 나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갔습니다라고 공지가 뜨면은 또 그 밑에 글을 올리면서 야 누구 빨리 다시 초청해서 불러와 또 왜 불러와 그 사람을 아니야 그래도 불러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또 다시 초청이 되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십시다. 네, 어제부터 그러니까 그룹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의 소통 업무가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 워크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의 평균적으로 업무 시간의 57%를 절반이 넘는 시간을 단체 채팅 등 소통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통 스트레스도 비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왜 나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최신 버전으로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업데이트 하시고. 최신 버전이라면 실험실 기능에서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활성화 기능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험실 기능을 또 찾아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조용히 나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 정리를 했네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 삭제 기능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좀 삭제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떠지는 것도 사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떠 있으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삭제를 얼른 해버렸나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없애주세요 또는 카톡 푸사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불이 뜨게 되거든요. 친구 목록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기능도 부끄럽습니다. 좀 삭제해 주세요라는 의견들도 쏙쏙 나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으면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지냈고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스승과 어버이는 일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옛날엔 최고 선호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들 해요. 네, 저도 한때 교사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최근 1년 동안 교직 생활을 그만둘지 고민을 했었고요. 4명 중 1명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교권 침해로 정신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노조에서는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답변 놀랍게도 68.4%였습니다.
교사 100명 중 5명은 학생을 지도하던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는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이 꼽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응답자의 97%는 교직사회에 담임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네.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민원 부담 그리고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고소 위험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장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답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91.3%에 달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보직수당이 낮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가장 아래의 학점을 준 교사가 72.1%나 된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그럼 문제는 근본적이겠죠. 교육 자체를 어떤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바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뭔가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이고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박사님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부터 한번 얘기를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그다음에 태용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 가지고 코멘트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어중간한 타협입니까 이게? 네, 저는 어중간하다. 어중간한 타협 내지 봉합의 산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대통령을 능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여러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그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했다는 의혹, 그 녹취 파문이 상당히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본인은 실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의혹이 저는 완전히 걷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정복 수석은 상당히 당권에도 많이 개입을 했던 분이고요. 여러 워딩이 남아있고 최고위원 돼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용산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마이크를 쥐고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으니 대통령을 엄호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요. 태용호 의원이 그 이후에 일본 외교청사 문건에 대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을 엄호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대단히 이상하다. 혹시 이정복 수석의 이 워딩이 문제가 된 건 아닌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그런데 징계 사유에 올라왔을 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징계를 엄청 세게 했다. 공천도 못 주고 아예 총선 출마의 길을 막아놨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감당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징계했다라는 외형은 갖추되 실제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사실상 정치적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위태위태한 어떤 요인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쭉 갔고 태용호 의원은 그랬을 것이다. 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중간한 타입이 아니고요. 완전히 봐줬죠. 태용호 의원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대통령실이 내년도 공천에 개입한다, 좌지우지한다 이러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정말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 집권 여당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는데 3개월 당원권 정지했다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징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김재원 최고는 정말 5.18 문제에 대한 망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탈당 권고 이렇게 당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1년은 봐줬다. 왜냐? 당원권 정지 1년 후에는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 봐준 거죠. 이거는 상당히 미진한 그러한 징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벼운 징계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징계로 끝냈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태영호 의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원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밤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탈당하는 게 맞는 것이냐, 탈당하면은 내가 과연 내년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탈당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 사퇴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럼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냥 죄송하다라고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뭐 현명한 그냥 원칙적인 처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은 참 억울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되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항변을 했었잖아요. 내가 정말 더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위에서 많은 좀 조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주위에 여러 국민의힘 쪽에 어른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의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들 조언해 준 분들 대부분이 그냥 일단은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한 것을 태용 의원이 좀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도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당의 최고위원이고 여당의 최고위원이니까. 당원이고 당에서의 징계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국민한테 이런 점에서 제가 뭐 어떻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뭐 너무 봐주셨는데 저는 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자세가 국민에 대한 사과, 사죄 그리고 본인이 징계 사유로 됐던 제주 4.3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아주 단편적인 시각을 내보였던 거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건 일체 없었습니다. 당에 대한 사과, 대통령실에 대한 사죄 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징계가 앞으로도 정치적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태영호 의원은 지금은 대단히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남 공천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도 이벤트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적절한 공천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전문성이라는 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의 어떤 이제 탈북민들과 관련한 어떤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강남 구민들과 관련한 어떤 뭐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그 기대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다음 공천에서는 징계도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태영호 의원이 지금의 정치적 자세를 스탠스를 견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터트려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오늘 방송에서 내부 분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간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관으로 계속 안고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태용 의원은 4.3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잘못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민 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에게 내가 유감 표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산당 조직이나 그때로 치면 남로당 조직이나 어떤 것이 관여돼 있다면 그것은 다 북의 김일성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고 아마 그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아주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고 제주 4.3을 국가통합,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분명하게 입지를 갖다 다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태영호 의원은 근데 좀 미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 이 말고 후원금 쪼개기 같은 거는 이건 형사법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고요. 본인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이 지자체 선거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뒷돈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 의혹 제기가 된 건데 이 받은 수수한 시점 그런 부분도 전혀 뭐 선거 전이 아니었고 그 이후였었고 그리고 이게 쪼개기가 아니다. 그 개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데는 이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명이 여러 명의 외형을 갖춰가지고 그 상한액을 넘는 후원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조망하는 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다. 다 실제로 공천을 받고 뭐 선거에도 나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인, 친척,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후원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배당이 돼가지고 수사는 진행될 거고요. 이게 제가 의원실의 관행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기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다른 의원실에서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후원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언급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 20년 동안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예전에 막 문제가 됐어가지고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사실 뭐 정치자금 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뭐 들여다보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노조에 쪼개기 후원 받아가지고 처벌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의원들이 되게 조심하고 이러한 오해 안 받도록 상당히 유의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일부 담당이고 공수처의 특수부로 넘어간 것도 사실 있죠. 공천 개입 의혹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현행법과 저촉되는 겁니다. 네, 정당법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무수석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외형상 공무원입니다.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과 이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의원이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느냐? 당신 그러면 공천 신경 쓰고 있는데 엄호하지 않으면 뒤에 점점점은 사실 공천에 불이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일단 당사자들은 실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뭔가 실체에 접근을 하고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걸 과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태용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대화 나눈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진복 수석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태용 의원도 아유 이진복 수석 그런 말 한 적 없고 내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유야무야 끝날 수밖에 없죠. 이제 태용호 의원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거나 하면 또 어떤 얘기를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는 뭐 나올 게 있을 거라는 기대는 어렵겠네요. 진보 쪽에 계신 분들 패널 분들이 그런 식의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태용호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 플랫폼에서 앞으로 정치를 재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 윤석열 정권이 많이 남았잖아요. 내년 총선 치르더라도 한 3년 남았는데 거기서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벌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괜히 엉뚱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간책이에요.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이간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 좀 태용 의원은 빼놓읍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확실하게 승복하고 엉뚱한 말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분도 없는 거죠. 없는데 그분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목표로 잡았냐면 나는 내년에 무조건 출마해서 배지를 단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김재원 의원과 좀 가까운 분들은 이러한 전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탈당을 한다.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든다. 누구랑? 정광훈 목사랑.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정말 올인을 해가지고 내년에 출마해서 배지를 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러한 정치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광훈 목사는 글쎄요 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당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당을 하나 만들 테니까 일로 오라 그러면 김재원 최고 여당에 있는 김재원 최고는 가치가 있지만. 아니 근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좀 배척하고 배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뭐 얼른 손을 빨리 떼려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그래도 구애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도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혹시 김재원 최고가 그러면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서 다시 당으로 복당하는 뭐 이런 거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정말 99%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래요. 내년에 내가 배지를 달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지 다는데 모든 것을 역량을 다 투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가 예전에 네. 뭐 어디 뉴스공장인가 출연해서 그 김호준 뉴스공장장하고 누가 먼저 잘리나 봅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둘 다 잘리긴 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장소영 얘기가 엄청 재밌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그때 글을 열심히 올리시는데 다음 걸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인은 내년에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 안 되면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뜻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제3정당으로 출마를 했을 때 과연 당선될 수가 있을 것이냐. 수도권 아니면은 뭐 대구 지역일 텐데 현실적인 당선에 대한 좀 의문을 본인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런 입장이죠. 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돼가는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하고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내가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본인은 2027년 대선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1, 2년 있다가 보궐선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당한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최고위원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전국위원회의 투표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한 명만 출마하겠다 그러면은요, 그냥 무투표 찬반으로 갈려요. 그 사람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걸로 선택을 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랑 좀 가까운 분이 이번에 출마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 김기현 대표로서는 자꾸 언론이나 야당이나 아니면은 비주류에서 이거 올해 못 가. 이거 공천 못 해. 결국에는 올해 말에 가면 비대위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탄탄하게 좀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분명히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은 김기현 당대표의 몫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두 최고위원 다 사실 정치 경력이 태영호 의원은 뭐 특히 더 그렇지만 길지는 않은 거에서 좀 무게가 있는 중진이 좀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을 필요가 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다선 의원은 김기현 당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원외 인사고 또 초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당의 좀 지도부가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원외 인사라고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스스로 했으니까 고려가 된다고 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했으니까 최고위원인 거죠? 그냥 뭐 당원이 아닌 최고위원이라서 최고위원 회의나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때문에 뭐 당원 단결을 좀 바꿔갖고 이런 사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보강을 안 하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했는데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민주당의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님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놓은 키워드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래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해명이 달라져요. 계속 다르다. 첫 번째 했던 해명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해명을 해요. 또 의혹을 제기하니까 또 다른 해명을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의혹을 풀 수 있는 키포인트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언제 얼마 주고 어떻게 그 코인을 샀느냐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계좌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해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김남국 의원의 소유하는 위믹스가 85만 5천 개가 아니라 127만 개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그 주소를 추적을 하니까 클립 지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85만 개가 아니야. 127만 개야.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게 맞다면
김남국 의원이 5월 8일 날 9일 날 해명을 했던 나는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을 팔아서 9억 8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나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샀어. 첫 번째 해명부터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27만 개와 85만 개 사이에 있는 42만 개 이 코인은 어디 갔느냐. 왜 이건 해명을 못하느냐. 그럼 이 코인의 자금의 출처는 뭐냐. 이런 것들 전혀 지금까지도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건지.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감추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 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저는요 2016년 2월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에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라고 그 방송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한국 거래소에서 이 이더리움 취급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해요 이거를. 말이 안 되는 해명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김남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해외는 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거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지갑에 있는 흔적들을 다 뒤져가지고 맞춰보니까 일단 주식 구자 숫자가 틀리다 이거죠. 그렇죠.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구멍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 해명이 지금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진상조사가 계속 중이기도 한데 다만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나서 이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게 됐는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어떻게 언제 어떤 이익 창출이 됐는지도 모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여러 정보에 접근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무위나 관련해 가지고 뭐 금융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다만 법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FIU가 모든 사건 다 검찰에 통보하는 거 아니다. 정말 이 이상 징후가 감지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2번이나 영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이건 법률적인 의미는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은 거의 98% 99%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량 보유만으로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또 판단이었어서 앞으로 어떤 해명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진상이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정치적인 행로 그리고 법적인 책임 여부 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단을 일단 민주당이 꾸렸다고 원내대표는 이제 얘기를 했고 열심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게 많아요. 뭐 아까 120몇만 주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별도로 뭐 얼마의 코인 더 있다는 얘기 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펀드도 의심된다 계속 나오는데 일단 진상조사단이 분명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전 로비예요. 로비.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이 위믹스라는 이 가상 자산을 이렇게 유통시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또한 상장 폐지 된다라고 공식 뭐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발행한 가상자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했어요. 2배 이상. 2배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엄청난 로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도 연루된 것이 아니냐 그것부터 저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이 민주당의 큰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사람들이 발행을 제가 대략 100개 발행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0개를 발행해서 그 신고하지 않은 100개 정도는 다 로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 저희들 좀 많이 봐주세요.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대신 가상화폐 이거 좀 드릴게요. 라면서 가상화폐로 로비를 했어요. 주면서. 이러면은 이건 정말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거기에 투자하게 됐고 그
가상화폐를 확보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위메드 이거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로비. 예. 지금 점처럼 사실관계들이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게임협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에 굉장히 우리가 로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네. 뭐 P2E라는 것과 맞아요.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사행성이 있는데 입법적으로 잘 규율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뭐 바다 이야기 비슷한 겁니다. 엄청나게 규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신기술과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입법적인 공백이 있어서 그걸 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로비를 하지 않았는지. 또 이재명 펀드라는 것도 그 당시에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대선 국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맡았었기 때문에 예. 이 NFT에 기반한 펀드를 본인이 대단히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NFT 기술로 동일하게 그 구동되고 있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펀드 그 코인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좀 짚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검찰이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통보를 받은 이상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촘촘히 들어가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실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선출직 공직자들 뭐 자유시장 경제체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가상화폐 뭐 투자도 할 수 있죠. 근데 돈 벌려면요 국회의원 해서는 안 돼요. 공직자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계속 나 돈 벌어야지 나 투자 어디 할까 그 고민할 시간에 국민의 삶은 어떤 게 어려울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뭘 뒷받침해야 될까 뭘 개선해야 될까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 뭐 노트북이나 휴대폰 보면서 내가 투자한 거 얼마 올랐을까 얼마 내렸을까 딴 거 뭐 투자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싶으면은요 공직자 하지 나가서 마세요. 벌고.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은 일단 조사단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뭐 사실관계하고는 그렇죠. 뭐 거리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났습니다. 상징적인 건지 만나다 뭐 대구 안동 다 옆인데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뭐 B급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평가절하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됐죠. 야당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현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재명이랑 정치인을 굉장히 높은 이런 지지율로 당대표로 세웠습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에요. 그냥 투덜대듯이 전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힘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집권 여당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집권 세력의 의무이자 숙제 아니겠어요? 예. 투덜대지 말고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좁은 정치하는 거 아니야? 작은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대인배가 여기 있소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좌표를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나라의 큰 인물 이렇게 좌표를 찍고 그리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인 거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앵커님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바람직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광주 가면은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광주의 현안 문제라든지 국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가 왔는데 지자체장이 오든 말든 하면 그것도 사실 예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안 하는 모습까지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니 근데 뭔가 보면 홍준표 시장이 항상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게 질타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맞아요. 지적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뭔가 꿈꾸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은 2027년대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뒤끝 장렬. 옹졸하다고. 네, 본인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옹졸한 김기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참 뒤끝이 있는 홍준표 대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홍준표 시장이 뭔가 다음
선거를 준비는 한다. 마음으로라도 한다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괜히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어떤 출마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가다 한 얘기인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조국 전 장관 출마와 그 따님인 조민 씨 출마 관련해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마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조민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딴 분을 통해서 저에게 좀 항의성 얘기를 해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뭐 조민 내 딸이 무슨 정치를 하고 출마를 하냐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전해왔는데 본인이 내년에 출마 안 할 거다라는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딸 얘기 방금 끝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본인도 기회를 봐서 출마할 여건이 되면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의 길을 열어놓는 당원 당규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라기보단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총선 출마의 길을 터주는 성격이 더 높고 강훈식 의원이 이제 뭐 조민,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그냥 이제 수세적으로 질문에 약간 적극적이 아니라 이제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 중에서 언급이 됐고 조국 장관의 워딩을 뜯어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정치하지 않는다. 뭐 이러저러한 제안들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주적인 아이인데 정치와는 무관하다. 선을 긋고 있고 물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악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라고 하지만 본인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 갈 측면이 있지만 여러 정치적 해석을 놨지만 지금 나오는 게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최상의 카드라고 본인이 인식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아니 근데 정치적인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거야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어요라고 한 거는 여차하면 저 출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전화 걸어봐야 되겠네요. 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화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뭐든 하면 제가 세계화 할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세계화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 건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 이런 흐름에 대해서 늘 전망도 많이 해 주셨는데 새로운 질서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우리가 세계화라는 표현을 되게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개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그거를 지구 반대편에 갖다 파는데 그게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서가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과연 정답인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세계화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이르러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세계화라는 시스템은 이제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이제 그 작동하는 방식이죠. 세계에는 많은 이제 국가, 힘센 국가도 있고 영향력이 큰 국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 사이에 뭔가 이게 좋은 길이야.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이제 흘러왔던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이제 보편타당한 영속적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좀 쇠퇴하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반복을 하는데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쇠퇴에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네, 벽을 허물고 후 나가서 다 만나고 서로 얽힐 때도 있고 또 벽을 다시 쌓을 때도 있고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탈세계화의 흐름하고 묶여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이런 탈세계화를 가져왔다라고 예.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난 멀리 보면 2008년 이후 가까이 보면 한 2017, 8년 정도부터 뭔가 이제 벌어지고 있던 사항들을 이제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냈고 그 전쟁과 관련된 많은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이제 행동을 하면서 그러한 흐름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는 아무튼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더 늘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갑자기 인플레를 가지고서 핑계를 댄다거나 반도체법을 갖다가 어떻게 핑계를 댄다거나 이러면서 힘을 자기 자국 안으로 모아들이고 있고 이거에 네. 반대하는 또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한바탕 겪고 나서는 다시 세계화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나요? 글쎄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심도 있게 잘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980년대에 한 이제 강달러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한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상실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다시 부상을 하면서 다시 한 500만 개 정도의 제조업 일자리를 상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게 적당하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네.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네. 이제 저렴하고 그냥 만만한 물건을 생산해주는 그런 나라에서 첨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 국가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패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중국의 어떤 그러한 부상이라는 게 과거의 소련, 일본하고는 또 다른 어떤 형태였고 특히나 첨단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무서운 성장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것들은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텐데 그 자국 산업이라는 게 이제 잘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무슨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예. 예. 오로지 첨단 이제 한 6개 분야 정도의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흐름 사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가장 이제 사이에 껴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미국은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 쪽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어떤 성장을 차단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첨단 제조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규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주로 R&D를 잘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제조업 특히 공정기술 현장에서 제조할 때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거기에 관한 것들을 지난 20년 동안 다 잊어버렸다.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손 끝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력과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블록을 쌓고 자기네들 걸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탈세계화의 움직임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항상 다들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뭔가 내가 자국 산업의 특정한 영역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그걸 잘 북돋아서 국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도 주고 싶고 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WTO 체제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보조금이라든지 예. 뭔가 국가 간의 분쟁 소지가 있었던 행위란 말이죠. 중국은 물론 하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EU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세계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고 제일 효율적인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대한민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느 한 지역에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쪼개서 파란 쪽을 떼어서 미국에 보내고 파란 쪽을 떼어서 이제 유럽에 보내고 다리 한쪽을 떼어서 어딘가 보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순탄하게 과연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그 기간이 과연 뭐 향후 5, 6년 내에 종료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 역시도 무리한 기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가 지난 30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또 변화 과정 역시 한 20, 30년 동안은 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같은 뭐 연관되는 주제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투자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고 이 고민도 기업들은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가 만약에 또 갑작스럽게 또 잘 풀려버리면 중국 러시아한테 다시 들어가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나, 컨트롤할 수 있나 하는 건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태기를 자꾸 이제 강요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특히 뭐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과연 이제 2023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라는 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우리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것들을 제조해서 해외에 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이제 수출 이제 전선을 같이 운영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봤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대폭 줄었죠. 우리가 무역 그동안 수백억 달러씩 이제 매년 무역 흑자를 봤는데 이제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중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었고 우리와 이제 파트너 관계라기보다는 모든 전선에서 이제 경쟁 관계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과연 진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셈법하고 지금의 셈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고 과거에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시절이 없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돌아가고 싶죠. 추억은 아름다우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이미 많이 바뀌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언론 책임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넓게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확실하게 지금 조직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보통은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롤 타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 컨트롤 타워는 누가 컨트롤해야 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그 철인,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철인 같은 존재를 자꾸 상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고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고민들은 우리 스스로 개개인이 뭐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모두 투자자가 됐던 모두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이 타당성이 부여되면 또 이제 쏠림이 되고 하나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텐데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사실 모호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는 거죠. 뭐 미국 이를테면 뭐 멕시코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천하 없어도 미국과의 둘도 없는 동맹이고 그렇죠. 북미에 어떻게 보면은 나프타로 연결돼 있는 미국의 최동맹인데 이런 나라가 최근 들어서 브릭스라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모이는데도 기웃기웃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브라질 같은 나라도 뭐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서 룰라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끈끈하게 협력하자 하고 환하게 웃으며 싹수 짓고 그다음에 바로 중국으로 가서 왜 우리가 달러를 써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과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얽매이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계속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뭐 연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선을 구축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 그렇게 안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블록을 만든다 그러면 그 내에서 뭔가 공유되는 가치관이 사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 또 인도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인도를 동아시아를 볼 수는 없지만 인도는 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우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체급 차이가 많은 지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더욱이나 또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한 또 세력을 또
계속 투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블럭이라는 논의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이제 꽤 신뢰성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2023년 현재에서 봤을 때 보면 이것은 당분간 잊어먹어야 될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3세계가 어떻고 해서 제3세계 입김이 좀 세거나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또 궁금한 것은 미국은 자꾸 먹을거리들 있으면 미국에 와서 하라는 이제 취지고 네.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더 수익을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곳으로 공장들이 떠나면 내수 산업은 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다들 고민을 하시는 사항이 그건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뭐 과거처럼 한국의 어느 산단에서 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유럽에서도 뭐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만들어라. 그럼 보조금 줄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 흐름을 거부하면 그러면 그 나라들이 포기할까요? 우리가 아닌 누군가는 그 기회를 찾아서 잽싸게 파이를 또 먹어갈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남는 게 과연 무엇일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러면 그냥 남아 있으면 될까? 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20만 명 정도의 노동력 부족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년만 지나도 100만 명의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 제조업 이런 것들을 과거와 같이 계속 영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생각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유지하고 싶다면 거기에 적합한 다른 정책적 수단이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업들이 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국가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기업들은 벌써부터 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 살피고 있을 것인데 정부가 어떤 틀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 많은데 지금 뭐 기업 위주로 정부가 틀을 짠다고는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다른 또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역시 제도상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래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대한민국이 잘 되면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는 거. 이 두 개가 바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개별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미국 뭐 어디가 됐던 환영받고 가서 뭔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한테 과연 남는 게 뭐지? 라는 이제 고민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기업을 우리 뭔가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하고 싶으면 무엇을 우리가 과연 해줄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의 생각, 과거의 관성이 성공의 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거의 경험,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잡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편견 없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만 요구할 수도 없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속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유연해져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고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고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지금 열심히 회복에 힘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오후 12시 10분에 다시 시사본부는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